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이제 14회 우리 평가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단 14회는 정책론에 대한 문제인데, 자,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간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이냐?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수단과 간접 개입하는 수단이 있는데, 자,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수단이 뭐가 있었냐면 개발, 보조금, 정보 지원하는 거 이렇게 꼭 암기해놔야 돼요. 자, 개발은 개발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정부가 뺏어가는 개발이익의 부담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조금 제도, 조세, 세금이죠. 금융정책, 우리가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걸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LTV나 DTI가 있죠. LTV, DTI 규제를 얘기하고, 정보를 지원하는 거,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거래가 신고제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들, 또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걸 구축했다, 이런 것도 다 정보를 지원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간접 개입, 개발, 보조금, 정보 꼭 암기해놔야죠. 자, 그러면 간접 개입은 종합부동산세 세금이니까 간접, 그 다음에 대부비율 금융정책 LTV니까 간접, 정보 지원하는 거 간접. 그래서 총 3개가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건 직접 개입에 해당되죠. 자, 공공토지 비축은 LH가 땅을 직접 사들이는 거니까 이건 직접 개입이고,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중요한 건 주로 수용 방식으로, 주로 수용 방식인 거예요. 주로 수용 방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이 두 개를 합친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때 공영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으로 해서 주로 임대주택을 만들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그래서 공영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개입, 공공토지 비축, LH가 땅을 사들이는 토지은행 제도도 이것도 직접 개입. 자, 환지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주로 환지 방식을 쓰죠. 도시개발 사업. 신개발 방식에서 미개발 토지를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도시로 바꿔주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죠. 이것도 정부가 직접 개발자 역할을 하니까 직접 개입.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도 이것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다 그래서 나머지는 직접 개입이네요. 간접 개입, 세금, 금융정책, 정보지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이죠. 자, 두 번째,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이걸 정부의 개입을, 이런 걸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죠. 경제적 기능. 시장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니까 수요 공급이 얘기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것은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 기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즉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누진세를 조세 부과한다라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돈 없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한다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취한다는 건, 이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이런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죠. 정치적 기능에 해당된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형평성을 달성하는 걸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정치적 기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봐야죠. 자,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 이 문제는 시장 실패를 얘기하죠. 우리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을 대표적으로 4가지, 외공불비라고 봤네요. 자,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정부의 불안전성을 얘기하죠. 이 4개가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이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비대칭하다는 거예요. 정보는 알아내기가 어렵죠. 이건 물론 이제 토지의 특성인 개별성에서 비롯된 내용인데 개별성에 의해서 정보가 숨겨져 있다.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 비공개성을 띠고 있고 이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워서 정보가 수요 공급자가 거래할 때 대칭적이지 못하다. 비대칭성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별성으로부터 비롯되어 정보가 알아내기 어렵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불완전하다. 자,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못하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라는 질문을 풀어서 얘기한 거죠.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100%를 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언제나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가 넘었지만 자,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가구 수가 100가구인데 주택이 100개가 넘었다 하더라도 다 하나씩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독과점에 의해서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지 못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시장 실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가 넘었다고 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부는 개입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그래도 역시 시장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틀린 건 2번이고 자 3번에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공재는 공공의 즉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시장 교육에 맡겨둘 경우에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죠.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소비성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고 비배제성, 즉 돈을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무료 소비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돈을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키지 못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성질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주고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공공재의 생산을 맡기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주로 누가 만든다?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죠. 정부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고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부만 만든다는 건 틀리고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맞고. 자,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자, 이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되는 거죠. 과소 생산된다. 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인데 많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가 만든다? 정부가 주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공공재는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 중에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공공재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정의 외부 효과의 문제도 뭐냐면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진다가 과소 생산되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공공재도 필요하지만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거죠. 자, 잘 보존된 산림과 공원은 공공재에서 성격을 지닌다. 이건 뭐 보기를 채운 지문이니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죠. 공원은 대표적인 공공재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자, 4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외부 효과란 자, 시장을 통하지 않으면서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장 밖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외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이죠. 즉 보상이나 대가가 없다라는 건 보상이나 보상도 없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건 돈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거래하죠. 돈 거래가 있어야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보상 대가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활동이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의 정의가 나오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보상이나 대가 지불이 없다라는 거, 이걸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정의를 잘 기억해 놔야 되고, 자, 외부 불경제는 이건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 재화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라고 나와야죠. 사회적 비용이 큰 거죠. 얘가 큰 것이 부의 외부 효과죠. 자, 일단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하나를 기억하자면, 정의 외부 효과에서 생산 측면에서 비용과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편익을 따져보면,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질 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거,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나 사회가 얻는 이익이 커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우리 이제 큰 것만 따로 암기하자면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암기하죠.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가 될 거니까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얘가 틀렸고. 자, 3번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죠.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좋은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 정부가 그래서 개입을 할 때 좋은 거니까 좀 만들어라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좋은 영향을 주는데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그만 만들라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이기주의 현상으로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핀피 현상이 나타나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님비 현상이 나타나죠. 님비. 정의 외부 효과는 please라고 하니까 핀피가 나와야 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안 돼라고 해서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님비라고 나와야죠. 자,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한 문제는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다 생산되거나 과다 소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 만들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럼 정부 개입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 등을 통해서 이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자, 5번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를 얘기하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자, 학계론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이용에 상충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주택과 공장이 같이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하거나, 그러면 여기에 공장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끼리 서로 어울리는 토지 이용만 일어날 수 있겠죠. 공장들은 따로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공장들끼리 어울려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상충을 없애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자, 이때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해요. 용도 지구는 중복 가능해요. 용도 지역과 지구도 중복이 가능한데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기억해놔야 되고, 자, 토지의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하면 이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해야 될지 어떤 경합, 부딪힘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 적성평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맞죠?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서 이 적합한 성질은 적성은 토지의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또는 입지라든지 또는 활용 가능성 등등을 따져봐서 개발하는 게 좋은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정확히 한번 따져보자. 먼저 이걸 토지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죠.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나오면 언제나 토지적성 평가 제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인데, 정부가 규제하고 규제하지 않고라는 지역, 두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을 규제지역, 규제하지 말라는 건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규제지역, 보존지역이 있고 개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걸 개발지역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하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권을 줘서 이 개발권을 팔아라, 개발지역에.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팔아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기억해놔야죠. 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 이걸 규제지역 또는 보전지역이라고 하죠. 자, 규제지역,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지 않다. 미실시 제도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정부 재정이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 말은 돈 주고 거래를 통하여 개발권을 팔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제가 4번이 틀렸고, 자,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이 있다라면 이걸 환수하겠다. 정부가 불로소득적 소득이니까 이걸 환수하겠다.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규제의 변경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증가분, 얘가 좀 중요한데, 자, 이 개발이익을 얘기하는데 이 개발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이익은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이익과는 관련이 없어요. 즉 개발 사업이나 토지용 규제 변경 등에 의해서 정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가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정상을 넘어서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걸 개발이익. 야, 이건 불로소득 아니냐. 이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일부 뺏어가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 25% 정도를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일정액 25% 정도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건 개발 사업이나 토지용 규제 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로소득적 증가분, 이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이익은 사업이윤이 아니라 정상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하고, 이 일정에 뺏어가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죠. 자, 5번에 틀린 건 4번이고, 자, 6번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 이 상한은 규제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규제 임대료를 높을 경우,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낮게 규제해야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임대료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낮게 규제하면, 다 낮을 경우 낮게 규제하면이라고 나왔는데, 자, 낮게 규제하면 장기로 넘어갔을 때 공급이 감소가 일어나요.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죠. 초과 수요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낮게 규제하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자, 공급이 부족한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언제나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가 훨씬 공급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공급이 줄어드니까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줄어들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투자하지 않아서 주거질이 떨어질 거고 임대인은 돈이 안 남으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겠죠. 또는 뒷돈거래가 일어나겠네요. 암시장이 만들어지고 이중 하나의 주택에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주택이 부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더라.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낮게 규제하되 단기적으로만 실시해서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인 거지. 이걸 길게 시행하면 오히려 시장에 나쁜 부작용을 이렇게 만들더라.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심각해져서 라는 얘기죠. 자, 낮게 규제하면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감소한다. 맞죠? 주택이 부족하니까 일단 이사 가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안 한다. 낮게 규제하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이때 이중 가격은 즉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법적 임대료, 규제 임대료만큼 있는데 이 돈을 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뒷돈 거래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주택에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로 못 들어가니까 뒷돈 가격이 형성돼서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고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임대인은 받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해서 주거의 질이 떨어질 거고. 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즉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죠. 발휘되는 건 맞고.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뭐냐면 자, 탄력적인 건 단기보다 장기로 넘어갈 때 탄력성이 커져요. 언제나 우리가 장기로 넘어갈 때 탄력성이 커지니까 탄력적일수록 이란 말은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와 똑같은 말은 공급 부족. 초과 수요가 커져서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7번에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 함수가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가 보통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자, 아파트의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규제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건 임대료 규제 문제인 거예요. 임대료 규제할 경우 임대 아파트 시장의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 시장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낮게 규제하니까 수요가 더 공급보다 많은 거죠. 높게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균형가를 한번 구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을 거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니까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1400 빼기 200은 1200이 될 거고 2P 더하기 4P는 6P가 되겠네요. 그럼 P는 200원 되겠네요. 200만 원인데 자,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200만 원인데 자,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규제했어요. 또 높게 규제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건 규제했을 때 초과 공급은 나타날 수 없어요.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200이 균형 가격이니까 만약에 100만 원으로 규제하면 이건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죠. 자, 이 문제를 이제 결과적으로 풀 때는 규제 가격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300만 원 규제했으니까 P에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얻어지는 수요량 이만큼 계산된 값이 수요량이죠. 그 다음에 300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공급량 중에 만약에 수요량이 크면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나오고 공급량이 많다라면 추가 공급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건 임대료를 균형이라도 높게 규제한 거예요. 초과 공급이 나오면 답은 초과 공급 얼마가 아니라 아무 변화 없다라고 해야 돼요. 한번 대입해보죠. 자, 2 곱하기 300은 600이니까 여기서 1400에 600 빼면 800 이렇게 수요량은 800 나올 거고 300을 대입하면 43, 1200이니까 200을 더하면 1400이 나오겠네요. 1400 이건 공급량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수량이 800이고 공급량이 1400이니까 초과 공급량이 600이 맞네요. 그렇다고 해서 초과 공급 600이라고 답을 체크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규제일 때는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높게 규제한 거니까. 자, 만약에 100으로 규제했다라고 나와보죠. 만약에 문제에서 100만 원으로 규제했다. 그럼 여기다 10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100은 200이니까 수요량은 1200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면 400에 200을 더하니까 6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수요량은, QD는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600이 많죠. 이럴 경우는 초과 수요 600 이렇게 답을 체크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제라는 문제가 나올 때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초과 수요가 나왔다? 그럼 답이에요. 초과 수요 얼마. 근데 만약에 공급이 더 많다? 그러면 초과 공급 얼마가 아니라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규제에 대한 계산 문제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고, 자, 8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정부의 간접 개입 정책이다. 맞죠? 정부의 간접 개입이 아까 개발 보조금 정부였으니까 맞는 거고, 가격 보조 방식은 소득 보조 방식보다, 자, 가격 보조 방식은 가격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보조하겠다라는 걸로, 이건 바우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 교환권으로 주면서 임대료를 대신 바우처로 써라라는 거죠. 그럼 바우처로 보조를 해주면 다른 데는 쓸 수 없고 임대료에게만 쓸 수 있겠네요. 자, 소득 보조 방식을 우리가 현금 보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를. 그래서 현금을 보조해 주니까 현금을 받았으면 임대료에 안 쓰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소주, 치킨 사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으로는 소득 보조가 유리하고, 정부의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정책 달성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택 소비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누가 더 효과적이다? 가격 보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에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방식은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라고 나와도 되겠네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는다가 가장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차이예요.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상승이 아니라.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단기에는 임대료가 오르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하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니까 단기는 임대료가 오르면 임대인이 좋겠죠.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고,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왜 가격이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에 가격이 오르고 장기에 떨어져서 단기에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을 보고 장기에 공급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공급이 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였죠. 4번이 틀렸고, 임대료 보조의 단기적 효과는 기존 임대인이 얻게 된다. 맞죠? 장기적으로 임차인 혜택을 보고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자, 9번에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선분양제도는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소유자로부터 조달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선분양제도, 지금 우리나라 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죠. 즉 모델하우스만 딱 보여주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건설업자가 이제 건축해 나가는 과정을 이걸 선분양제도라 하죠. 그럼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누구로부터 조달한다? 수요자,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자로부터 조달한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건설업자나 개발업자는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즉 분양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나가니까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취하고 있죠. 자,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맞죠? 자, 선분양제도는
모델하우스를 좋게 보여주고 이렇게 만든다고 했지만, 자, 분양금을 주고 건설을 해나갈 때, 개발업자나 건설업자가 부실 시공이나 품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처음에 모델하우스에 보여줄 때는 좋은 자재로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 보니까 입주할 때 보니까 나쁜 자재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피해를 소비자가 안을 수 있는데, 후분양제도는, 자, 얘가 주어져. 후분양제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니까 좋은 자재, 나쁜 자재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따져보고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않거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분양제도는 만들어진 걸 보니까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죠. 나쁘게 만들었으면 안 사면 그만일 거니까. 자, 3번에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자,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금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험에 지원을 받지 않고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자,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이건 장기전세가 아니라 행복주택이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작년 기출에 답으로 나왔던 거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영구적으로 임차하거나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라고 나와야 되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라는 말이 나와야죠. 또 하나 기억할 건 민간임대주택도 있어요.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둘 다 모두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10년 기억해놔야죠. 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 나왔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구적이거나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돈이 진짜로 없는 최저 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죠. 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시장임대료와 차액만큼, 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싸겠죠. 시장임대료가 만약에 주거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이 20만 원만큼을 보조받는 혜택을 얻는 거죠. 차액만큼 보조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맞는 얘기네요.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0번에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죠.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인데 얘를 중과 무겁게 되면 매도인이 거래를 잘 안 팔고 뒤로 미룰 거예요. 즉 팔지를 않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겠네요. 공급이 준다. 공급이 얼어붙는다. 공급이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죠.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공급이 줄면 지가는 결국 상승하게 된다. 맞죠? 재산세를 동일세율로 부과하면 이걸 비례세라고 하죠. 비례세로 부과하면 역진세적 현상,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조금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진세적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부과해야 되는 것은 누진세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는 거의 만들 수가 없죠. 즉 물리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이고 우리가 용도적, 효용적, 경제적으로는 조금 늘릴 수가 있죠. 어찌되거나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작은 효율적인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왜곡이 없다라는 건 전가를 시키지 않는다.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라네요. 일어나지 않는.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우리가 조세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자,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니까 결론은 임차인에게 전가가 줄어들겠죠. 전가가 줄어드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적게 일어나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맞죠? 이런 이유 때문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 좋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여라. 토지에 대한 지대 수입을 100% 다 환수해서 토지 세금으로 물리면 다른 세금 다 없애도 되고 정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죠.
헨리 조지가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것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 세금이 이게 효율적인 세금이다.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세금이다라는 걸로 얘기했던 거고, 자,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탄력적일 때라 그랬어요. 얘가 탄력성이 크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수요가 비탄력이네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중과하면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해야죠. 임차인이 많이 내게 되니까. 자,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임차인이 조세 부담이 크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중요한 건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자, 거래세 인상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자, 거래세를 인상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주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요자의 잉여도 줄고 공급자의 잉여도 줄어요. 중요한 건 모두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규제가 강화되거나 세금이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줄어서 잉여분들이 작아지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 하고, 이때 수요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니까 많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비탄력이면 조금 준다는 거고, 탄력적이면 많이 준다는 걸 얘기하니까 순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우리가 암기 코드로 순탄이라고 정리했는데, 순손실은 커지려면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순탄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맞고 4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청눈의 우리 평가단 문제를 살펴봤고,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점수가 몇 점 맞았다, 몇 개 맞았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명을 듣고 공부했던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런 평가단 문제를 쭉 풀어봤던 걸 모아놓고서 한번 쭉 훑어보고 모의고사 같은 걸 정리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공부했던 효과가 드러나게 될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